모르지 내가 멀어지는 게 붙잡히고 싶어서라는 걸 눈 마주치고 딴 데 보는 척 그게 다였는데 넌 따라오더라. 그래서 좀 더 거의 멀어져봤어. 일주일 만인가? 붙잡힐 타이밍을 분명 오늘 길어질 것 같아. 이 스크립트를 쓰다 보니까 뭔가 분량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블러드 오렌지라고 그걸 먹고 있는데 이게 그 담배를 끊는데 효과가 있더라고. 내가 주문한 건 아닌데 꼭 이걸 나한테 주면서 이게 담배 끊는데 효과가 있대라고 주는 거는 막 끊으라는 얘기 같은데, 근데 끊을 때 되면 끊겠죠. 아, 쉬어. 중요한 일이 있었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얘네들이 사상 처음 뭐랄까 올타임 하이를 찍어버리죠. S&P 500은 7100선을 넘겼고 7126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24468, 이게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하네요. 데이터는 4월 17일 어제자 금요일 데이터고, 이게 1992년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1992년 그 전후 맥락을 보면 그 전쯤에는 걸프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도 비슷한 전쟁 시기가 있었지. 그 이후 아무튼 역사상 처음 찍는 기록이래. 이 원인이 뭐냐?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하고 이란 협상을 재개를 했고, 그리고 이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하겠다고 했죠. 레바논이랑 이스라엘 사이에는 10일짜리 휴전이 발효가 됐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백길이 열린다. 이제 기름 싣고 이제 배가 둥둥 떠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이 미스터 트럼프가 이제 이란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기사도 나온 걸 보면 이란 쪽에서는 이게 일시 조치라고 했고, 이 트럼프는 해군 봉쇄는 유지한다고 했고, 아직 핵 협상은 진행 중이다. 이제 앞으로 너네들 핵 가질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끝날 것 같다라는 거지. 전쟁이 이제 완벽하게 휴전이 된다, 이게 아닌 거지. 이런 애매한 상황에도 마켓은 역사상 최고점 올타임 하이를 찍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왜 오르지? 왜 그렇다고 올타임 하이를 찍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좀 그렇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걸 이거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아서 올랐다. 이런 이상한 기묘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는데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전쟁으로 더 나빠지지 않아서 그게 시장으로 반영이 된 기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시장은 미래를 산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를 사는 거죠. 뭐 앞으로 이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투자 실패 혹은 당한 거.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이제 전쟁이 이제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덜 나빠진 거라서 더 나빠지지 않아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축제처럼 반응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묘한 부분이 기준점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전이 기준이 아니라 전쟁 전 이런 평화로운 상태의 기준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이런 대혼란한 이 환장 파티가 기준이 된 거라는 거죠. 호르무즈가 막히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막혀 있는 게 기본값이 됐고 그게 잠깐 풀렸다가 그게 호재가 된 거죠. 근데 시장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빠진 상태에 적응하게 되면 그게 기준점으로 돼버리고 그럼 덜 나빠진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기준점이 이동된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서도 사람들도 연결에 대한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가고 말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는 두렵거나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맺어져서 얻는 보상의 기쁨보다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물리적, 심리적인 비용 그런 것들이 더 들어버리면서 그렇게 기준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난다면 이제 뭐 일단은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좋아서 좋아진 게 아니라 누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이려나. 아무튼 저도 기묘하고 상황도 기묘합니다. 저는 기묘한 정태현입니다. 이게 원래 이 S&P나 나스닥 이런 얘기가 중심은 아니었고 한 주간 저기 머릿속에 꽂혔던 뭔가 틈틈이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욕망이 뭘까? 이 현대인의 욕망은 뭐지? 내 욕망은 내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너 하나밖에 모르는 걸까? 이게 내 욕망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뭐 돈, 성공, 뭐 인정 이런 게 어떤 욕망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뭐 쾌락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어. 무가치한 자신을 가치 있게 증명받고 싶다는 게 이 욕망인 걸까?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아쉬웠다는 거야. 그런 다른 사람한테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증명받고 싶다라는 건 인류 역사 내내 있었던 욕망이고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죠. 근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이 조사를 하길 잘한 것 같아. 2026년에 전에 없던 새로 생긴 욕망의 층위가 생겼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지고 싶은데 알려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 이게 지금 시점 욕망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존재를 확인받고 싶지만 진짜 나 자신이 노출되는 거는 두려워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자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죠. 작동하고 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은데 만나는 거는 좀 불편해. 또 제가 나 관심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내가 먼저 말하는 건 좀 그래. 또 막 잘하고 싶은데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기가 싫어. 결과로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서 또 준비 과정이 보이는 거는 싫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아등바등 애쓰는 사람으로 확인되기는 싫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 패턴이 있는데 이게 감지되도록 보여지면서 동시에 감지당하기는 싫은 거. 왜냐면 감지되도록 보여지는 건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보낸 신호의 양과 방향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지 당해버리는 건 내가 아니라 상대가 통제하는 거고 그 상대가 나를 읽어내는 범위를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건 내가 의도한 만큼만 읽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도한 것 이상이 읽히는 순간 내가 노출이 되죠. 그리고 그게 두렵지. 이게 이런 쪽의 연구를 세 가지를 초이스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 연구가 있는데 연애 관계에서 최소한의 신호만 보내서 상대의 관심을 유지하면서 가까워지지는 않으려고 하는 행동 패턴을 브래드 크러밍이라고 부른대. 근데 이 연구한 사람은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모호한 채로 유지하는 게 그 사람의 전략이라는 거지. 이를테면 연락은 해. 근데 절대 가까워지지는 않아. 근데 또 어쩌자는 거지? 지금 만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절대 가까워지잖아. 왜? 가까워지면은 알려지니까 자기가 노출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그 브래디 크러밍을 받는 사람, 그 수신자도 그 모호함을 끊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내가 거절당하지는 않는 거야. 까인 건 아니니까. 그 불확실한 상태가 거절당한 건 아니니까. 그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결국 둘 다 보여지되 알려지지 않는 상태를 원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끊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연결되고 싶은데 만나기는 싫다. 알아채 줬으면 하는데 먼저 말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심리가 아니라 뭐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를 이 연구에서 포착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이상해졌다라기보다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뭐 관계 하나의 형태가 됐다. 계속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그 패턴. 둘 다 이 패턴에 중독이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MBTI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학 졸업 시즌 때였나 알바로 기업 코칭 TF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인맥으로 꽂아줬거든. 저기 이제 정말 아직도 생각나. 산 근처 막 논밭 있고 어디 저기 시골 어디에 박혀 있어서 그렇지 시설 굉장히 거대했고 막상 밥이 되게 맛있었어. 거기. 근데 막상 일할 땐 할 게 별로 없었던 그런 되게 꿀알바였어. 근데 그때 내가 알바로 일했던 팀이 했던 게 MBTI였거든. 그러니까 MBTI로 뭘 했냐면 기업 이제 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기업 내부 팀원들을 주기적으로 불러 모아다가 그 연구소로 불러다가 이제 팀빌딩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때 MBTI라는 거를 처음 접했거든. 뭐 이렇게도 뭐 이런 게 있네? 다른 거보다 좀 신박하더라고. 그리고 보통 그런 기업 내부 교육이나 코칭 이런 것들이 좀 형식적이거나 재미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근데 그때 내 기억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재밌어 했었던 것 같아. 당시만 해도 MBTI는 조직 내부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시도했던 그런 아는 사람만 알았던 그리고 전문가만 사용했던 툴이었었고, 근데 이게 지금 환장하고 퍼졌다는 거죠, 대중적으로. 근데 이 깐보면 이 알파벳 수도쿠 MBTI가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건 바로 2020년 초. 그때 뭐가 있었게? 이게 사람이 힘든 거는 까먹나 봐. 그때 우리 코로나였어요. 이 MBTI가 유행의 그 어떤 태동기와 코로나 시작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물리적 연결이 완전히 차단됐던 시기. 이 고립소에서 자기를 돌아보겠지 이제. 혼자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 늘었는데 가보니까 나를 설명해줄 언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MBTI가 그 언어를 준 거지. 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 앞에서 말한 이제 현대인의 새로운 욕망인 보여지고는 싶은데 알려지고 싶지는 않다는 욕망, 이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MBTI가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안전한 자기 공개 도구입니다. 나 INFP야, 뭐 INFP라 그래? 뭐 아무튼 나
INFP야. 이거는 자기 공개는 맞아요. 공개를 해, 나에 대해서. 근데 이건 리스크가 없다는 거지. 근데 왜 리스크가 없느냐? 이건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상처받을 표면이 없다는 거죠. 나를 건드는 게 아니라 ENFP는 어떻고, 뭐, ESTJ는 어떻고, 이 카테고리만 건드니까 내가 상처받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보여지되 알려지진 않은 욕망의 완벽한 충족 방식이죠. 그리고 MBTI가 한 거 이제 두 번째,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ENFP라서 마무리를 못해.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걸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자기 혐오 방지책이라는 거지.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맨날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자신을 혐오하게 되지. 물론 반대로 지가 똥 싸놓고 안 치우는 걸 방어하는 수단도 되기도 하지. 근데 어쨌든지 해결은 안 되는데 설명은 되니까, 납득은 되니까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게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안도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MBTI가 했던 세 번째, 뭘 했느냐, 이게 연결되듯 깊어지지는 않는 일종의 공동체 진입 티켓을 제공을 했습니다. 나도 ISTJ야, 뭐 이렇게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물꼬를 트이게 해준다는 거지. 저 사람이 잠깐만, ISTJ세요? 꼼꼼하면서 날카로운 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그래봤자 카테고리 수준에서 머무는 대화라는 거지. 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뭐 백날 MBTI 얘기도 할 수가 없고, 결국 꼬꼬무 질문답만 하다가 이제 어색해지지.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은, 그 전에도 이제 성격에 관한 뭐 이런 툴들 좀 있었거든. 혈액형도 있고 별자리도 있었죠. 예전에 우리 예전에 회원 중에 카모가 그 점성학 연구했었는데, 그거는 유행을 안 하고 MBTI가 유행을 했지. 그러니까 왜 혈액형 별자리가 아니라 MBTI가 선택받았냐, 이 대중에게. 이 혈액형이나 별자리는 내가 선택하지가 않은 거지. 타고 나버린 거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근데 MBTI는 내가 답변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한 느낌이 있지. 이 주도성이 있는 거야. 또한 이제 이 한국, 전 세계 어딜 보더라도 이 한국만큼 MBTI에 환장한 나라가 없죠. 이건 한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 왜냐면 한국은 이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가 강했는데, 그런데 MBTI라는 툴이 직업이나 학벌이 아니라 이런 성격 선호도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편하지 않니 얘들아? 이러한 탈출구를 제공을 했죠. 맞아. 이렇게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편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라는 아주 그런 불가항력적인 전 지구적인 고통적 시기, 스펙 사회라는 피로감, 그리고 이 새롭게 등장한 욕망인 보여지되 알려지지 않고 싶은 욕망, 이 세 가지가 2020년대에 동시에 터져서 MBTI가 번식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저도 이제 욕망을 생각했을 때, 욕망 그럼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은 해소를 향한다는 전제 위에 있는 것 같아. 어떤 결핍을 충족해서 해소시키는 방향. 근데 제가 이거를 파고들어 보니까 이건 그런 좀 다른 차원에 있는 다른 결이 다른 레이어에 있는 어떤 다른 레이어에 있는 욕망이었어요. 이거는 이 보여지고 싶은데 알려지고 싶지는 않다는 이 욕망은 해소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욕망은 모순을 향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두려운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데 알려지는 게 두렵다처럼 이 욕망이 근데 구조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보여지면 더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더 보여질수록 알려질 위험이 커지거든. 연결되고 싶은데 만나는 건 또 불편하거든. 욕망이 자꾸 내 자신과 충돌하면서 이제 루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연구를 초이스를 해봤어.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 틱톡 사용자 768명을 연구한 거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를 올리는 걸 막는 게 뭔지 측정했다는 건데, 근데 이 연구에서는 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려운 것보다 실제 내 모습이 보이는 걸 더 무서워하더라라는 거를 수치로 나타냈어. 근데 더 웃긴 건 타인이랑 나를 비교할 때보다 필터를 씌운 나랑 실제 나를 비교할 때 불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뭐 비교한다 어떻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면역은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군집 샘플들이 많아지니까 저 사람도 면역, 저 사람도 이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정작 이제 그 필터를 씌운 뒤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나를 비교할 때 더 불안이 더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뭘 말하냐면 경쟁 상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 자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필터를 쓸수록 편집된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그 간극이 커질수록 실제 나를 올리기가, 나를 드러내기가 더 두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다시 편집된 나만 올라가고, 이 루프가 닫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거는 이 보여지고는 싶은데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이 충돌이 그게 자기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나 자신이랑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루프에서 나오는 파생 상품이 일종의 외로움인데, 이게 어떤 고약한 게 있느냐. 이 외로움은, 보통의 외로움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 이 고독은 그 상식을 깨버려. 연결 자체가 두려우니까 연결로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또 보여지는 것으로 대리 충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고독을 심화시킨다. 즉 거기서 느껴지는 외로움의 해소가 안 되더라.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었던, 오늘 연구가 지금 3번째인데 이게 마지막이구나.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제 콘텐츠 제작사에 들어가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18개월 동안 관찰을 했대. 근데 이제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랬나 봐. 자기들도 이제 어떤 혐오, 어떤 악플, 이런 댓글들이 두려웠대. 왜냐면은 이 수백만 명, 뭐 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이 나를 보고 욕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인기의 증거가 된다는 거를
배운다는 거야. 집단적으로.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니까 이제 혐오 댓글을 모아서 서로 웃으면서 공유하기도 하더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두려움이 쾌감으로 재코딩이 되는 건데, 그 위험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보통 그러면 이게 이제 적응했으니까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바이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한 바이럴을 쫓게 된다고 해. 더 어떤 더 큰 인기, 계속 그 인기를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계속 꾸준히 조회수가 나와야 된다. 계속해서 그 정도는 유지해줘야 된다. 그 정도의 이전 조회수가 기준선이 되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실패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타인의 자신에 대한 비판 자체는 적응 학습을 했는데 루프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 무서운데 이제 못 멈추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이제 동력이 돼서 그 루프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그런 SS를 끊으면 되지 않냐 라는 게 이제 안 먹히는 게,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기서 이제 살게 됐다고 해야 되나? 삶의 방식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류가 이런 환경에 놓인 게 불과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도 없이 새로운 지형을 걷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 이런 현상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같은 거겠죠. 어쩌라는 건지,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겠지. 탈출이 불가하네요. 출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즐거우세요. 여기까지 정태현이었습니다. 속도 조절했지 너 따라올 만큼만. 너무 빨리 가면 도망이 돼버리잖아. 나는 붙잡히고 싶었으니까. You got